특히 미국에서는 창업성공국에서는 사업의 가장 큰 기본이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거는 했을 경우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팔리겠어요. 그 커피의 어떤 그런 원재료에 저 법칙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처음에 자기 그 가게를, 점포를 다 근사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맹거래사고요. 바로 작년까지 대한가맹거래사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제1회 가맹거래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자영업 당시 독립 창업을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차리고 또 가맹거래사라는 또 프랜차이즈 또 전문 자격증을 따고 전문 자격사로 또 컨설팅을 하고 또 현재는 마찬가지로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이제 면역, 항암, 항노화, 특수 클리닉들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창업할 때 주로 변호사나 아니면 이제 회계사한테 주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창업 붐이 그때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창업자가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맹본사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로서 사회적 약자인 예비 창업자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줘서 국가에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그런 제도를 뒀는데 바로 이제 가맹거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저희 협회 또는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저희 또 협회에서 또 무료 창업 상담도 가능하고 여기 끝나고 바로 여기 나가시면은 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맹거래사 전문가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상권별, 아이템별 다 개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는 대박 아이템이다. 그런 이제 강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창업 원리를 여기서 이해를 해서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그걸 적용을 해서 최소한도로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렇게 성공 창업을 할 수 있게 좀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원리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창업 절차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독립 창업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독립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이게 사실 따로따로의 어떤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두 개가 사실 다 공통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도 독립 창업 자체가 또 프랜차이즈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 또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꿈들을 갖고 있죠. 그런 어떤 조직생활 하는 것보다 자기 사업체를 갖고 그 사업체를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다 그런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거기서 이제 내 꿈을 갖고 독립 창업을 시작을 했고 그걸 또 이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발전시키고 또 그 과정에 실패도 있었고 이제 성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독립 창업을 처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비용을 절약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제일 강합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독립 창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비용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경험이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다음에 그 점포에 있는 그게 외식업이든 아니면 뭐 서비스업이든 판매업이든 그런 어떤 인테리어 자재부터 식자재 아니면 그 안에 쓰이는 기자재 이런 걸 구입을 할 때 이런 구입 어떤 그런 노하우를 모르고 인테리어 그런 구입 물건 구입할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프랜차이즈보다 결국은 결선을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외식업 창업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결선을 해보니까 처음 경험도 없이 이제 했거든요. 결국 프랜차이즈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돈이 오버가 된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과다하게 이걸 갖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안에 식자재부터 또 기자재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다 그걸 내가 어떻게 구입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점포를 갖다 어떻게 계약을 맺고 그 점포의 어떤 적정성,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인 어떤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독립 창업을 선택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그 차이가 날 수 있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 창업을 해서 자기가 이걸 발전시켜서 자기가 여러 개 그 점포를 두든가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로 성공시키려는 이제 그런 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 창업을 하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 그 독립 창업들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사람도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다 성장 곡선이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소멸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독립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아이템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박은 없죠.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모든 걸 갖다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혼자 그 다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 변화에 그런 대응에 둔감해서 결국은 아니면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창업 시장은 역시 그 프랜차이즈가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굉장히 그 심화가 돼서 주로 대부분 가맹 계약들을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수익성, 매출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신생 어떤 프랜차이즈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독립 창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폐업률이 심화가 됐는데 살아남는 어떤 독립 창업 아이템들은 어떤 거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전문성, 어떤 틈새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집들이, 그런 점포들이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독립 창업을 하든 이 업종, 이 아이템이 생존 기간이 길어야 내가 그 손해를 안 보겠죠. 이 트렌드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그 사회인데 특히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트렌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있죠. 독립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트렌드를 갖다 오래 끌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이제 그래프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소매업 성공 전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이게 영문으로 나온 책이죠. 근데 오래전에 국내에서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이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이 담긴 특히 그 어떤 독립 창업이든 또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굉장히 여러분에게 그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소매업 성공 전략인데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이걸 제시를 해줘서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전문 업종은 상당히 그 고급 브랜드 어떤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 또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가는 뭐 식탁보와 이렇게 펼쳐진 정찬이 제공되는 그런 최고급 어떤 전문 업종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라이프 스타일 업종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고객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그럼 고객의 어떤 트렌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강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그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바디샵 또 전문 음식점 같은 예를 들자면은 뭐 태국 음식 전문점이라든가 인도 뭐 음식 전문점 또 한식으로 따지면은 가령 뭐 쉬운 예로 원래 설렁탕 전문점 어떤 한 가지를 갖다 특화시키는 그런 이제 외식으로 따지면 전문 음식점을 예를 들 수 있고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으로 이제 승부하는 가령 뭐 이마트라든가 그런 또 편의점 또 김밥 전문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가장 큰 그 수익을 창출하고 오랫동안 그 생존 전략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업종을 갖다 저희가 이게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독립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오랫동안 그 자기 사업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이 라이프 스타일 업종이냐? 이 자체로서 뭐 강의하자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이 인구 구조하고서는 가장 그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가 주로 이제 40대, 50대, 60대로 이게 확장이 이전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에 그 충족되는 아이템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그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창업 선진국에서는 사업의 가장 큰 기본이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아서 루빈벨트 회장도 그 책에서 인정했듯이 모든 사업의 기본은 그 사회의 인구 구조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면은 큰 여러분들 시행착오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립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사실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그 창업을 했지만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독립 창업을 하든 지금의 20, 30대의 어떤 그 청장년층이든 아니면 50, 60대 그 베이비부모 세대에 은퇴하시는 분들이든 사업 시작할 때는 가장 적게 조그만 그 사업부터 시작하기를 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부터 그런 대형차를 갖다 운전하기 힘들듯이 소형차를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이나 기업체나 모두 다 이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독립 창업을 하든 그게 처음에 적게 출발해서 크게 성공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그 대박 아이템, 대박 점포, 대박 창업은 그건 없습니다. 사실 그건 신문에서 홍보성 어떤 그 기사나 그런 게 이제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립 창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맨 위에 써 있는 이제 창업 그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창업을 할 때 단순히 뭐 부가적 수입이나 생계수단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이걸 반드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메소드를 제 스스로 배워서 지금도 여러 방면에 그걸 적용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또 평가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독립 창업을 처음 시작하더라도 큰 꿈을 갖고 항상 내가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해 나가십시오. 대부분 또 제가 중소기업들 이제 성공한 그 CEO들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이더라고요.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 투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패하신 분들을 대부분이 다 즉흥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거래로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비용 관련 부분을 이제 많이 따져봐야죠. 독립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든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처음에 자기 그 가게를 점포를 다 근사하게 하고 싶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자기 직전에 그 지위를 생각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더 크고 좀 더 근사한 점포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장년들 세대들은 처음부터 좀 남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서 더 큰 점포, 더 아주 근사하게 하려고 해요. 돈을 더 많이 투자했어요. 비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 혹시 뭐 가족 창업이나 부부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 나가서도 보면은 24시간 같이 이렇게 거의 생활하니까 굉장히 트러블들이 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간에 이렇게 공동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갈등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창업 어떤 그 폐업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계속 폐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계속 돈을 빌려서 메꿔놓는 거죠. 아, 좀 있으면 뭐 경제가 나아지겠지. 이 가게가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내가 충분히 뭐 투자한 금액을 빼고 나가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소규모 자영업 하면서 그 투자한 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 우리 어떤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게 계속 기하가 수적으로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권에서 우리가 그 손절매를 한다고 하듯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가망성이 없다. 심사숙고하시고 또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고 후회를 도모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템을 딱 정하고 공부나 어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알아갑니다. 근데 그 대부분 그 이제 시행착오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제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은, 설령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이템, 정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먼저 전반적인 어떤 창업 이론이나 경험을 습득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잠시 미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아이템이 정말 타당한가,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은 이제 커피숍 같은 거 창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옆에 뭐 커피 그 지금 박람회도 굉장히 지금 상황인데, 커피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커피 그 학원에 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서 바리스타 교육받고, 또 점포도 그다음에 그 테이크아웃 점포용을 하느라고 가장 좋은 상권에 인력 어떤 그런 보증금에다가 권리금까지 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수익 나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딱 아이템 꽂혀가지고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은 더 큰 손실을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템은 잠시 보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책, 아까 보내드린 거는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컨설팅도 받으신 다음에 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독립 창업을 하더라도 이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할 것인가. 결국 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이템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 4대 전략하에 어떤 걸 더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더 충분히 그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강조했듯이 어떤 상권의 이 인구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통계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 지금 이제 진흥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가령 이 삼성동의 지역에 내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은 이 인구 구조 분석은 여기서 결국 그 직장인들 비즈니스맨들이죠. 비즈니스맨들인데 강남역에 올리는 20대 그 아이템을 갖다 여기다 창업을 하면은 잘 안 맞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 인구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두 군데 그 정부 기관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독립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될 게 프랜차이즈 진출 아이템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좋은 상권이 딱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쌈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가 아주 그 맛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잘 될 것 같아. 그 상권에 보쌈집을 크게 차렸어요. 그 장사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들은, 인근의 부동산 업자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점포가 하나 잘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 독립점포인 그 족발집이, 보쌈집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놀부 보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 보쌈 본부에 연락을 해서 하나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나와서 상권을 딱 분석을 하면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브랜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사실상 그 두 개로 나눠 먹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주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외식업을 예를 들자면 보쌈이라든가 뭐 치킨 아니면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그걸 피해서 여러분들 아이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자주 침범합니다. 그 아이템을 또 뺏어가고. 중소기업 할 때도 대기업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선택을 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항상 명심해 두시고 독립 창업할 때는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하십시오. 비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계상을 하시고, 내가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데 히트 아이템을 그럼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또 만들 것인가. 보니까 다 가령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 널려 있어요. 뭐 치킨, 보쌈, 뭐 여러 가지 이미 아이템이 다 널려 있어요. 어떤 틈새 시장, 틈새 아이템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는 내가 이 독립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A 플러스 B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 전자제품 예를 들자면 아이폰이 사실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법칙을 갖다 적용시킨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기존에 있는 전화기, 다음에 MP3, 카메라 이걸 다 적용시켜서 새로운 제품으로 히트 아이템으로 만든 겁니다. 세상의 모든 히트 제품들이 다 이런 법칙을 다 따르고 있어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히트시킨 거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외식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단일 제품에다가 치킨을 예를 들자면은 그게 간장 소스를 적용시켜서 교촌 치킨이 된 거고, 다른 또 여러 가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도 A 플러스 B 법칙에 다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듭니다. 가령 삼계탕 전문점도 그냥 삼계탕이면 어떤 틈새 아이템이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또 추가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템 만드는 저 A 플러스 B 법칙을 활용해서 커피를 만들 때 스타벅스 사실 안에 있는 커피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커피의 어떤 그런 원재료에 저 법칙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토핑하고서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메뉴를 개발을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메뉴 개발 방식이 사실상 저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류가 됐든, 다음에 식품이 됐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아이템은 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지향하는 전문점,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점포를 선택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갖고 임해야 되느냐. 첫째, 상권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체에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어떤 점포를 소개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 점포의 장점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 같은 또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가 아무리 좋다는 말을 들어도,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포가 나쁜 면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점포 선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4대 상권의 입지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 그걸 세워봤습니다.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 때문에 대부분 잘 안 되는 징크스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면은 미용실이나 이발소 옆쪽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제한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업종 제한이 많다 보니까 상권이 그쪽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서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무턱대고 싸다고 학교 인근, 소방서 인근 그런 쪽에 가서 창업을 하시면은 그쪽 거기에 맞는 아이템 외에, 문구점이라든가 어린이에 맞는 그런 아이템 외에 일반적인 어떤 점포를 갖다 크게 낸다거나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은 상권이 발달이 안 돼서 굉장히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도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모든 어떤 상업성 이런 거는 다 저지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이쪽 강남에서도 마찬가지만은 고지대보다도 다 저지대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활발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내려가는 건 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삼성동, 강남역, 여기는 굉장히 더 발달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약간 고지대인 설릉역하고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덜 발달되어 있죠. 그 왜 그러겠어요? 고지대거든요. 이렇게 되는 바로. 그쪽 지역은 확실히 매출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을 돌아봐도 다 그래요. 자기가 사는 집이야 물론 언덕까지 그런 고지대가 좋겠지만 상권은 철저하게 그런 데를 선택을 하시면은 상권의 힘이 약화된다 말씀하시고, 재건축이나 또 개발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상권 변동이 심하죠. 왜요? 이걸 갖다 부시고 새로운 건물을 지면은 그만큼 상가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권 변동이 아주 적은 그런 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반대가 바로 아래에 써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연봉도 많고 부서에서 쓰는 어떤 그런 여윳돈도 많은 편이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혼합상권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 변동이 적은,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이 어려운 상권이라는 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 어떤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진짜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힘들다, 그런 지역을 들 수가 있죠. 차라리 거기 가서 점포를 하나 구하면은 안정적인, 제가 독점적인 어떤 상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템 갖고. 또 점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하는, 자기가 장사하는 그게 상표입니다. 그리고 점포 입지는 가장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또 많이 비싸기도 하죠. 코너 투 코너죠. 바로 코너에 접하는 그런 점포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이고, 나중에 권리금이나 처분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도 기본적인 매출을 다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법칙만 머리에 갖고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창업 절차는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다 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이게 일람을 하시고요. 세부적인 그 사항까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설명드리면 시간 제약상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일람만 하시기 바랍니다. 독립 창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이 흔히들 말하는 뭐 재무 전략, 거창하게 말하면 재무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무조건 창업하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던 그런 도구마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벌 수 있느냐 이걸 갖다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창업 컨설팅이나 교육을 많이 받지만은 뭐 재무 전략에서 굉장히 어렵게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갖다 다 기억할 필요 없이 간단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인식을 하시면은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매출 총이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총 판매 마이너스 원자재 비용이고 이 순이익은 저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총 비용을 차지하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만큼 팔고 얼마만큼 순이익이 남을 것이냐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프랜차이즈 어떤 광고나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대박 창업, 뭐 30%, 40% 뭐 순이익, 50% 순이익 이렇게 방송을 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어떤 타당성이나 그게 검증이 된 걸까요? 저는 그런 아이템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20%에서 25%만 달성해도 그거는 굉장히 큰 실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저 목표가 사실상 대박 어떤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업종이라도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 20% 선의 어떤 순이익 목표를 맞춰서 여러분들 운영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매출 총이익이 높죠. 가격이 김밥 하나 파는 것보다 어떤 10,000원짜리 어떤 전문 음식을 파는 게 훨씬 어떤 총 판매액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순이익도 올라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승부하는 범용 제품, 우리가 싼 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또 편의점에서 파는 거, 김밥이나 어떤 이런 분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 총익이나 어떤 박리담회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점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얼마큼 수익을 얻을 것인가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가는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이 내가 업계 평균보다 옆에 있는 다른 가게보다 똑같은 업종보다 낮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 아이템 법칙에 따라가지고서는 제품 믹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A 플러스 B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없던 제품을 갖다가 섞어서 매출 총이익을 올리는 그 다음에 어떤 공급 재료 공급 업체 그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업종별 어떤 재무 성과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점 라이프 스타일 업종이 가장 매출 총이익이 높고 인건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독립 창업도 프랜차이즈 창업도 여러분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 업종을 선택을 하십시오. 다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고 또 이 편의점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한 겁니다만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85% 정도가 이렇게 폐업률이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25% 이렇게 폐업률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보다는 사실 이제 수치가 좀 차이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 자영업 폐업률은 한 60%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랜차이즈는 한 40%?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자금부터
교육 컨설팅, 또 법률적으로 이 피해 구제 이런 거에 잘 해주고 있고,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제정된 이후로 저게 이제 계속 쭉 시행되면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요.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예비 창업자에게 그 창업 비용부터 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가 사실 현재로서는 그 선진국의 어떤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또 인터넷이나 어떤 해외여행 등 뭐 독립 창업을 여러분들 했을 경우에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노하우나 인테리어 서비스 이런 거 갖추지 못하면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프랜차이즈하고 그 견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가 진출한 아이템은 가급적 피하라는 게 이런 소비자의 어떤 그 시각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흔히 이제 이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걸 갖다 지원을 해주고 편하게 장사하고 경험이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법률을 모르고 어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 프랜차이즈의 헐크로 변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랜차이즈는 특히 이 법률하고 경영이 아주 그 긴밀하게 결부된 그 사업입니다. 특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법률로 계약 관계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타인의 자본 갖고,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도 투자를 했지만 타인의 자본을 갖고 계속적으로 자기 사업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갖고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결국 위험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사기성이라든가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보호. 미국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TV나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일회성 어떤 매매로 끝나죠. 그게 그 이후는 자기가 사용하면 되고,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본사하고 가맹점주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물품 공급을 받고 계약을 맺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지 간에도 그렇고 형제자매지 간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어때요?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그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의 기본은 항상 그런 분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은 이 분쟁이라는 위험성, 이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과 경영이 아주 긴밀하게 결부된 특수한 어떤 이 사업 구조가 프랜차이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런 뭐 상표나 노하우, 교육 등을 지원을 하지만은 또 다른 양면성으로 본인들의 어떤 가맹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그 통제를 갖다 따라야만 돼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당한 통제는 의무를 따라야 된다. 근데 처음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의무를 다 따라야 되느냐. 항상 단계를 들죠. 그래서 분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대가로 가맹금 수수를 하지만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통제를 해서 자기 브랜드를 유지하는 이런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성, 이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주 이 간단한 이 원칙이지만은 이거는 뭐 제가 임의적으로 이거 써놓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오래된 그 프랜차이즈 학자들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갖다 제시를 하고 오랫동안 검증된 그런 원칙입니다. 또 이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독립 창업을 하면서도 처음에 세팅을 잘해서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사업체까지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게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적합하느냐, 전국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아니면 광주에서든 제주에서든 다 고르게 팔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아이템이어야 되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점포가 나갈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사람만 좋아하는, 부산 사람만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가 가령 호남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는 했을 경우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팔리겠어요? 가맹점으로 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그걸 가만히 보십시오. 아, 이게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팔려야 가맹본부가 막 성장을 하고 브랜드가 유명해지죠. 그럼 자기는 뭐 특정 지역 가맹점주지만은 동달아 브랜드 효과가 커지니까 자기도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내가 독립 창업하면서 앞으로 이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팔릴 것인가, 이 아이템이. 전국적으로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대중성인데, 전국성은 지역별 어떤 기준이 있나만 대중성은 연령별 기준이죠. 이게 20대든 60대든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전국적으로 고르게 팔려고 가맹점이 고루 진출할 수 있고 본사가 커지고 브랜드 파워가 커져서 내 가게도 어느 한 곳에서 유명해져서 팔립니다. 그래서 치킨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치킨이 20대든 10대든 50대든 60대든 다 좋아하는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 자체가 쉬운 경영이어야 돼요.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가맹점을 갔더니 분식집인데 뭐 조그만 그 점포에서 그걸 운영하여서 5명, 6명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인건비부터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 10평, 15평 되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 아이템을 보고 가맹점에서 이 경영이 쉽냐? 경영이 쉽다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뭘 혼자만 쉬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쉬워야 인건비도 적게 들고 유지 관리가 편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막 복잡한 아이템은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안 해요. 또 여러분들 관리하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독립 창업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주 쉽게 처음부터 이 오퍼레이션 그 절차를 시스템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결국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켜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은 독립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성공할 수가 있죠. 이 반대의 개념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원칙이 아주 그 간단하지만 이 세 가지에서 또 강의를 갖다 오랫동안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원칙이 여기서 다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프랜차이즈 우리가 본사 설립 노하우라든가 그런 강의 기회가 있을 때 코엑스나 이런 데서 그 협회에서 그런 데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성공한 브랜드들은 아까 말한 그 적합한 아이템 어떤 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들을 또 갖고 있어요. 점포 개설 속도가 빠르죠. 전국적으로 다 나갈 수 있고 전 연령이 다 사용할 수 있고 쉬운 경영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개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대박 아이템 프랜차이즈라고 막 그 가맹점들이 빠른 시간에 늘어나는 게 대부분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고 쉬운 경영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 돼요.
아주 어려운 뭐 식재료부터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물건을 파는데 그 재료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워. 막 수입도 해와야 되고, 예? 그 수입 물건이면 어때요? 환율에 따라서 계속 그 가격이 변동되고, 관세도 변하고, 그쪽 외국에서 그 재료를 언제 끊을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갖고 전국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망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본사들이 많습니다. 쉬운 경영이 돼야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어려우면은 A 지역 가면은 다 흐트러지고 그 시스템이, 강원도 가면 또 그 시스템이 다 흐트러지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할 때, 아이템 선택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성공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히트 프랜차이즈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그 아이템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 첫 번째로 그 사업을 시작한 그런 브랜드들이 다 대박 아이템들입니다.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보십시오. 본죽 같은 경우에 어떤 죽이라는 전통 음식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최초로 창출을 하고, 스크린 골프만 가르덴 비어 아시죠? 냉각 맥주. 새로운 기술을 갖다 처음으로 적용해서. 와바 같은 경우에는 맥주 전문점이 수없이 깔려서 더 이상 그 성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 맥주를 처음으로 적용시켰죠. 하위 카테고리를 창출을 한 거죠. 첫 번째로 그쪽에서. 교촌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 전문점이 그 기름으로 튀기는 완전 포화 상태였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간장, 그걸 A 플러스 B 아까 법칙을 적용을 해서 간장 소스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그런 속성을 갖다 적용한 첫 번째 아이템이었죠. 오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다 직영적으로 나갑니다만은 해외에서 첫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특성은 이 트렌드 사업이기 때문에 2등 아이템이 1등 아이템이 된 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2등 어떤 프랜차이즈를, 똑같은 아이템인데 2등 프랜차이즈 회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2등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준다고 그러죠. 막 더 낫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저도 그 수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본사들. 그렇게 결국 2등이 1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등의 브랜드 파워라든가 사실 감안해서 결국은 처음에 어떤 비용을 조금 아끼더라도 자기 결국 브랜드 파워 약해서 자기 매장 매출이 그렇게 1등 브랜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브랜드의 생존 기간도 그렇게 1등에 비해서 길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갖다 하실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아이템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항상 그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십시오. 또 가장 적게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부 구조가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걸 100% 활용을 하시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 4가지 분야입니다. 그 아이템이 얼만큼 팔릴 것인가, 내 점포에서, 이 지역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많이 팔려야 이게 얼마가 남든 그걸 계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문서로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강의 들으시겠지만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 본사에 달라고 그러면은 다 드립니다. 물론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겠지만은 그럴 때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통해서 협조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매출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알기 힘들다. 내 특정 지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이냐.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을 사가지고 뭐 카운팅 해가지고서는 몇 사람이 지나가고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죠. 한 10년, 20년 된 어떤 그런 매출액 방법인데. 굉장히 그 원시적인 아웃 오브 데이터한 방법인데. 그게 정확성이 없죠. 사람이 몇 명 지나간다고 그게 매출하고 얼만큼 그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보 공개서를 보관할 수 있는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그 해당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 해당 상권에서 유사한 점포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령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이제 카드 점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카드사가 이제 어느 카드사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그 벤사라고 그러죠. 벤사. 카드 단말기를 공급해주는. 그 회사에 저희들이 이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언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점포들이 여기서 그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건 뭐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그 카드사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 갖다가 알기 위해서 대신 내가 너의 어떤 그 카드 단말기 이걸 갖다 사용하겠다. 그럼 대부분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동종업종에 카드 매출이 거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얼마큼 올릴 수 있고 이 브랜드 파워로 얼마큼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미니멈 얼마큼 되겠다. 그리고 점포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서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카드 매출액을 확인하는 이런 걸로 하면은 매출액이 거의 여러분들이 착오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세 가지 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과 그 프랜차이즈 그 아이템 적합성,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 선정. 이렇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생존곡선, S곡선이죠. 성장곡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다가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는 그 트렌드 사업입니다. 그 트렌드는 변하게 돼 있죠. 어떤 프랜차이즈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게 한국음식업중앙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10평, 20평대 어떤 점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한 6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 상가를 갖다 쪼개서 이렇게 다 분양을 하죠. 큰 덩치는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상가를 신축을 해도 그럼 다 조그맣게 팝니다. 그래서 보통 10평, 20평짜리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이 대박 아이템은 보통 1000개가 맥시멈입니다. 우리나라 상권 규모로 봤을 때. 1000개를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 가맹점주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매출액을 갖다가 서로 쪼개서 그렇게 나누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치킨이든 뭐든 대박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00개에서 대부분 정체가 돼요. 대박 아이템. 이런 10평, 20평짜리. 또 3, 40평짜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우리나라 상권 규모로 봤을 때 500개 정도 돼요. 50평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3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상권이 변해서 이제 커지면은 이거보다 이제 맥시멈이 숫자가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한 아이템이 몇 평짜리 기준이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아이템이 몇 개 정도 전국적으로 나갔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5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3, 40평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한 300개나 500개가 가장 맞아요. 점주들의 어떤 적정 수익을 위해서.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500개를 넘어서 거의 막 1000개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지금 분양도 많이 일어나고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점포를 할 때는 이렇게 성장 곡선과 포화도 점포 규모와 가맹 점수를 어떤 비교해서 놓은 건데,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아이템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로, 그 가맹 본사는 공정거래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이 안 된 가맹 본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시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숙고 기간을 지켜야 그 계약서가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계약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은 굉장히 많은 권리와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법률을 잘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드시면은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그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헌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권리나 의무,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을 갖다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가맹사업법을 모르면은 가맹점주로서 어떤 권리, 또 이 프랜차이즈 이 창업,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가맹사업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창업 전에도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 보호를 해줍니다. 독립창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창업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본사의 어떤 정보를 갖다 공개를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을 그 정보를 잘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됩니다. 가맹본사가 그 계약서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하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강제조항이라고 있어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해야 하는 거는 딱 그 규정에 맞게 거기에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가맹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창업 전에 여러분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계약 중에도 가맹본사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이 보호가 되고, 가맹본사가 불공정한 어떤 계약이나 여러분들이 그 영업을 갖다 유지하는 중간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을 때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문서로서 3회 이상 고지를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가맹본사하고 여러분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거래사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주로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이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가장 적은 규모로 여러분들 그 창업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그게 독립창업이든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이든 자신의 사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그 꿈을 갖고 그렇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맹점 창업이든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초보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적은 규모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실패 위험성 때문에. 독립 창업인 경우에는 그 창업자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인테리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전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인 경우에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증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신생 프랜차이즈보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진출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게 실패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게 항상 그 변하기 마련이고 또 독립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항상 그 아이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제일 첫 번째가 이 인구 구조가 변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우리 인구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소득 3만 불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진국 그 체제 하에서 그 모든 상품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틈새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포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는 물론 아이템이나 상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가맹사업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법률로 그 계약을 하는 건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번 하면 2년, 3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주하고 계약 관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무엇보다도 상권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가맹사업법을 잘 알으셔서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점포를 운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점포 경영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어야 이게 오랫동안 그 유지가 가능합니다. 손쉬운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적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 등 유지비가 적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기본으로 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쉽게 또 저런 비용이 적게 들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